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날 병원 진단을 받고요. 작년에 항암 치료하고 결과를 이제 6개월 지나서 첫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날 나온 결과가 암세 조각 하나도 없답니다. 네, 앉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6개월마다 치료 이제 검사를 해서 결과가 한 5년 동안 괜찮으면 이제 완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산입니다. 지금 불을 하나만 더 꽂을까요? 자, 보니까 정도면? 네. 그죠? 이게, 그건 없습니까, 이게? 이거죠. 농경은 없죠? 그러면 마우스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이걸로 넣는 거. 이걸로 하니까. 마우스에 그럼 이걸 이쪽으로 해주시죠. 마우스로 조작을 해야 되세요. 세월호 참사, 세월호 구조에 효과는 없었다는 주제로 오늘 오전에 아침 10시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실에서 주최를 해서 곧 국정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고 지지부진하니까 어저께 가족분들이 국회를 오셔서 방sem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압박을 했죠. 그래서 여야가 지금 기회를 오시고 있는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보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국정감사 하면서 조사할 내용들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제가 그냥 조사해야 될 아이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한 40분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상세 설명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입에는 처음에 앞부분에도 램프가 있었습니다. 이 앞쪽에서도 화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개조를 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없애고 뒤쪽으로만 화물이 들어가는데 좌우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화물이 앞뒤로 다 들어가면 화물들이 좀 균일하게 적재가 될 수 있는데 뒤쪽으로만 들어가는 구조가 되게 되면 화물을 실릴 때에 초랑 직전에 들어오는 무거운 짐들이 뒤쪽에 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노로선 같은 경우에 카페 기선들은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접안할 때는 오른쪽 램프를 내리고 왼쪽으로 접안할 때는 왼쪽을 쓰는데 문제는 이 램프 자체가 수밀이 타이트가 완벽하게 안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서 안쪽에 보건력을 상당히 떨어뜨렸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강의할 때는 모르지만 이 배가 좌우로 배가 흔들리면서 가다가 어느 정도 화물이 너무 적재가 돼서 이 뒷부분의 아랫부분이 물속으로 닿게 되면 이쪽에서 물이 스며들게 됩니다. 완벽한 타이트가 안 됩니다. 완벽한 타이트가 되도록 국제규격은 정하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이런 선사들은 그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배가 왼쪽으로 기울고 나서 우리가 한 45도 기울고 난 다음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배가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한 45도 기울 때까지는 처음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앞쪽에서 작용을 당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울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뒤쪽에 있는 램프 쪽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좀 들어갔을 겁니다. 이 화물창 안을 물로 채우면서 선박 전체를 밑으로 끌어당기죠. 그러다가 배가 완전히 옆으로 들어 누웠을 때는 갑자기 뒤집어지는 메커니즘은 선실 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쪽 출입구 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선실에 물이 차게 되면서 배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배가 전복되는 것이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배는 921명을 승선시킬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천에 들어갈 때, 이게 인천 제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쪽에만 여인선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없지요. 이 배 밑에는 앞부분에는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마우스로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구멍에서 프로펠러가 들어가면서 앞부분을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인선은 뒤쪽만 붙입니다. 그런 구조가 없으면 앞뒤로 여인선이 붙게 됩니다. 이 배의 제로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야시간의 선거라는 이 회사는 과거에 2차 대전 때 한국에서 많은 한국 분들이 여기 끌려가서 직용으로 일을 했던 그런 조선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배가 2012년 10월 달에 중고선 시장에 나옵니다. 이거를 청해진 병원에서 사서 3개월 동안 개조 작업을 합니다. 개조 작업을 해서 120명 정도를 더 승객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를 하고 앞에 램프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취항을 시켰는데 지난 사고가 날 때까지 1년 1개월을 뛰었습니다. 작년 3월에 취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천 제주 항로를 달리면서 속도는 21나트, 그러면 대략 한 37km, 시속 37km 왔으면 버스가 천천히 가는 그런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길이는 140mm, 폭은 22m입니다. 자, 선폭이 22m라고 하면 이 배가 물속에 깔아앉으면은 잠수부들이 몇 미터를 들어가면 되냐면요. 37m 수심에 22m짜리 선폭이 들어놓으면 15m 내려가면 바로 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배가 물속에 깔아앉아서 옆으로 들어놓았다가 했을 때 옆에 선실에는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15m만 내려가면 바로 창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전부 라이프 자켓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각 선실에 있는 에어포켓이 존재한다면 15m만 내려가서 유리창을 깨면 아이들이 이 라이프 자켓을 입은 채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인천 제주항로는 우리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 또는 네이버 이런 데서 지도를 펼쳐보면 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은 선이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선입니다. 이 선이 건고 항로입니다. 부산에서 올 때는 오른쪽에도 선이 있죠. 그래서 이 항로로 가라고 이것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이 항로를 보면은 맹골수도 바깥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맹골수도 안쪽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 맹골들이 바깥쪽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세월호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구글맵을 보면 상당히 저수심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항로가 바깥으로 다니면 굉장히 안전할 텐데 왜 안쪽으로 다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상으로 한 10분, 15분 정도가 세이브 된다는 그 이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만큼 한 10분, 15분 정도 이전 덩치를 운전하는 데는 또 그만큼 기름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세이브할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쪽 항로로 들어왔습니다.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된 모습입니다. 헬기가 두 대가 떠 있고요. 옆으로 쓰러졌죠. 그리고 앞에 있는 하나만 터졌습니다. 원래는 왼쪽 라인에 있는 모든 라이프 라프트가 다 터져야 됩니다. 사실은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데 하나만 터졌다는 것은 안전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들이 쏟아져 있죠. 이 컨테이너 박스들이 쏟아져 있는 것은 컨테이너 박스는 잘 묶어야 됩니다. 잘 묶어서 고박해야 되는데 움직이는 배에서 물건을 그냥 얹어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선박의 사고, 선박 사고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가만히 이거를 역설적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사고가 나도록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스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월호 사건은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난 사고로 이해할 때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고와 사건이 중심에는 사고가 있지만 그 바깥에는 사건이 있는 그런 참사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기획이 되었든 아니면 사고가 난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했든 아니면 사고를 열심히 대응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던 상관없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모습은 악마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왜 구조를 하겠다는 것도 일일이 와서 막았는지, 구조를 하기로 출동하는 구조 전문 함대까지도 막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현재까지 전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컨테너 박스들이 떠다니고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놓여 있고 수압 때문에 물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첫날 사고 난 다음날, 제가 4월 16일 사고 난 날은 그 전날 여수에 강연 갔다가 서울로 한참 올라오고 있던 중에 사고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구조가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너무 연안이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어떤 구조의 소식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쭉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날 4월 17일 날 처음으로 쓴 글이 에어포켓은 생존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어포켓 문제 때문에 5월 10일 날 한겨레에서는 에어포켓 없었다라는 그 기사를 써서 사고 난 다음날, 사고 난 8일 뒤에 잠수부가 들어갔는데 에어포켓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어포켓은 물속에 들어갈 때부터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서사하기 편한 것 같아요. 앉아있습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천안함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 배는 5분 이상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함은 그대로 반파되거든요. 서있는 채로 반파가 돼서 앞뒤가 분리가 되어서 88m짜리 배가 앞은 47m, 뒤는 37m. 그리고 앞쪽으로 그냥 옆으로 들어누워서 떠갔죠. 그리고 그 위에서 전부 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미 쪽은 37m짜리는 46명의 대원을 침실 속에 넣고 그대로 가라앉았다. 근데 47m 수심에 37m짜리가 가라앉는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앞부분이 가라앉죠. 배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한미의 앞부분은 뻥 뚫리는 거 아닙니까? 뻥 뚫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죠. 물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앞쪽이 무겁습니다. 그게 물속으로 까맣기 시작하면서 바닥에 딱 떨어져서 그다음에 비가 내려앉죠. 그러면 그대로 앉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들어놓을 수도 있고 옆쪽으로 들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앉거나 오른쪽으로 눕거나 왼쪽으로 눕는 경우인데 4분의 3, 그 이상의 확률로 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침실이라고, 여기가 선실이라고 가정하시고 이 상태로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속에 들어가고 나서는 제일 먼저 환풍기가 있습니다. 에어닥트가 있거든요. 에어닥트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들어오는 물이 계속 채우게 되거든요. 그럼 완전히 다 가득 찼는데 불과 5분, 길어야 10분 내 물이 다 차버립니다. 그럼 못 살죠. 익사하죠. 그래서 천안함의 경우는 46명 대원이 전원 익사했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했냐면 뒤집어졌거든요. 물속으로 옆으로 들어놓기 시작하면서 선실 쪽으로, 출입구 쪽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선실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지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해보십시오. 위에 있는 에어닥트, 그 다음에 전등, 그 다음에 케이블이 다니는 모든, 그 다음에 스피커까지 그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천장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발바닥 밑으로 내려오고 이 바닥이 천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옆쪽으로 보십시오. 바닥과 벽에 공기가 빠져나갈 틈이 없잖아요. 앞쪽에도 없고 오히려 문밖에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면 이 안에 있는 공기는 그대로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공기를 밀어내지 못할 때쯤 되면 스톱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라이프 자켓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 시간 동안 살아있습니다. 모든 지식, 물속에 들어가면 모두가 물에 잠긴다고 생각하면 천만입니다. 한겨레에서 저를 공격할 때 8년 뒤에 들어가면 에어포켓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배는 물속에 들어가도 공기를 거의 다 갖고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물체가 바다에 떠있는, 물에 의해 떠있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과 부력, 어느 것이 크냐의 문제거든요. 중력이 부력보다 크기 시작하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부력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에 떠 있거든요. 그럼 중력과 부력이 같으면 이꼴이 되면 물에 들어가나 나와 있으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51대 49입니다. 부력이 51이고 중력이 49면 뜹니다. 떠서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50대 50이 되면 위험하다가 부력이 49가 되고 중력이 50이 되는 순간 쓱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잠수함이거든요. 자,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공기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기를 안고 들어가요. 세월호가 뒤집어져도 세월호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 있는 그 많은 공기를 그대로 안고 물속에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공기가 빠져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있을 때는 다행히 180도 뒤집어졌기 때문에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의 공기를 나눠 마시잖아요. 나눠 마시는 동안에 산소가 다 소진이 되면 결국 산소 소진으로 질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구조를 해내야 되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대서양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의 경우입니다. 대서양에 빠졌던 배에서 무려 60시간 동안 탄산수 하나를 나눠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자, 이번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더 계셔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주일 열흘 동안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어포켓만 존재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처음으로 쓴 글이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분은 인하공대를 조선과학과를 나와서 우리 조선 쪽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인양 업무만 30년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라크전이 나서 그 앞에 빠져있는 배들을 건지러도 가셨고, 오늘 아침에 국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계시다가 오늘 새벽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전 세계에서 큰 주요 항해난 사고 빠진 그 인양하러 다니는 분입니다. 제가 국내 최고의 기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인천 사무실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다이빙 배. 그 놀람 많은 다이빙 배. 이거를 사고 다음 날 제가 글로 써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을 해서 형, 그 마당에 있는 다이빙 빨리 사진 찍어서 보내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종인 대표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거를 바로에 올려서 이걸 바로 즉시 투입하라고 제가 글을 썼던 겁니다. 그게 다음 아고라에서 5만 회의 조회수를 첫날 올리고, 그 다음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연락 올 때 있어요? 연락 올 때 없다는 겁니다. 하루가 더 지나서 또 물어봤습니다. 연락 온 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연락 안 왔다는 거예요. 하도 화가 나서 청와대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늘 재난 사고가 났을 때마다 하는 말이 바람이 붑니다. 뭐 파도가 칩니다. 날씨도 도와주지 않는군요. 조류가 셉니다. 매번 듣는 얘기입니다. 바닷속에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바닷속에는 비도 안 오거든요. 파도는요, 물 밑에 1m만 들어가면 파도 못 느낍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갈 때 다이버들은 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휩쓸고 지나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파가 지나가면서 높이가 높아졌다 내려왔습니다. 그게 바다예요. 조류는 있습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조류는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극복의 대상이지 그게 핑계의 대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분들이 다이버들이고, 그 안에서 전투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SSU라는 군대 조직이 있고, 그것도 맨손으로 아니라 폭탄까지 들고 들어가는 애들이 UDT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UDT나 SSU 같은 사람들한테는 37m는 연도 아닙니다. 연못입니다. 연못.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 부품이 서해안에 빠졌답니다. 이게 수십 80m에 빠졌답니다. 그거 SSU가 들어가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건졌다고 신문 대문자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SSU 북한 미사일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자랑질이나 하지 말든지. 그렇죠? 그게 얼마 전인데. 그런데 37m의 사람이 빠졌는데 15m만 들어가면 바로 선박이 만져지는데 어떤 구조를 못해요? 조류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물속에 물론 조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잘 안 보인다? 서해는 뻘이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잘 안 보이기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은. 그 이제 들어가서 만지면서 들어가죠. 근데 가는데 5분, 오는데 5분. 그럼 15분 잠수하는 동안에
10분을 오고 가는데 쓰고 나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죠. 그러니까 잠수부사들이 바지선 위에 전부 다 쫙 대기했다가 들어가서 쫙 작업하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한참 동안 접근하는데 5분씩 걸리는 것이 시간을 많이 빼앗기 때문에 이걸 쓰잖아요. 이게 엘리베이터 같은 거란 말이죠. 잠수부들이 세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통째로 그냥 내리면은 내려갑니다. 출입구역보다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저걸. 그럼 저쪽 안에다가 공기를 계속 공급해줘요,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또 바깥으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호스가 또 있습니다. 안에서 담배를 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딱 갖다 대고 출입구 쪽에서 들어가서 마음껏 작업을 하고 다시 와서 쉬는 겁니다. 이번에 105분 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설치를 하는데, 오늘 저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에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도 참석을 했고,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도 같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 가서 설치를 하는데, 처음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자기로 들고 내려갔거든요. 설치를 안 해줬습니다. 다시 올라왔는데 가족분들이 배수부 장관하고 해양경찰청장을 가운데 딱 앉히고 빙크를 선 거예요. 왜 그 장비가 왔는데 쓰지를 않느냐 항의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종인 해양경찰청장이 이종인 대표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다시 내려오라고. 그때 이제 그 정봉주 의원 팟캐스트 방송에 저하고 이종인 대표가 함께 가서 방송 막 시작하는 무렵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배경청장이 뭐라 그러면 바로 내려오래.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내려갔거든요. 국민들 가족분들이 막 다그쳐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가면 도와줘야지. 도와주질 않아요. 첫날 그냥 내고 둘째 날 바지선 대놓고 그 고생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어디다가 갖다 놓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여기다 갖다 놓으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함수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함수 쪽에 거기 2학년 몇 반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아이들이 있는 쪽에다가 다인배를 넣겠다 그랬더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뒤쪽으로 가라 그러더랍니다. 배경이.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쭉 넣는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배 중간쯤이랍니다. 배 중간 벽에다가 갖다가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하루 그냥 헛고생만 하고 그 다음날 겨우겨우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넣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서 출입구 쪽으로 들어가더니 안이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잠수사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고 통로 정리하고 하느라고 거의 하루를 정리하는데 온 소진을 하고 3명의 잠수부가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잠수부 수백 명을 스탠바이 시켜놓고 3명씩 계속 내려가서 30분, 10분, 1시간씩 작업하다가 나오고 반복적으로 하면 계속 그때는 이미 시신수습밖에 못합니다. 생분하고 없습니다. 열흘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걸 투입할 때까지 열흘이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생분자는 거의 없는 상태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 서포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잠수부를 계속 해주겠다고 약속한 대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바지선 위에 배경 총경 한 사람이 와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러 배경배가 와서 갑자기 속도를 안 줄이고 계속 오는 겁니다. 다이빙으로 계속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앞에서 급하게 틀어가지고 옆으로 배경을 바지선을 받아버려요. 옆에 다이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서 들이받아버려요. 그게 동영상 영상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살인입니다. 살인입니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전 세계 다이버 협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이버가 물속에 들어가면 위에 깃발을 달거든요. 알파 잠수의 알파가 무슨 뜻이냐면 다이버들이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알파 깃발을 걸고 작업합니다. 그럼 그 깃발을 보면 절대로 그 인근은 모터가 돌아가는 것은 그 인근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거나 멀리 돌아가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이거나 근데 그 앞에 와서 들이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엔진을 최대한 돌려서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산소 호스가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해군 소장이 돌아가라고 자꾸 종용을 하더랍니다. 그것도 오늘 처음 한 사실이에요. 그냥 철수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열흘이 지난 시점에 이걸 가지고 와서 10명이고 20명이고 막 수습해내면 첫
첫날 갖다가 내놨으면은 첫날부터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계속 방해하고 협조 안 하고 돌아가라. 그러고 철수했어요. 철수하는데 희생자 가족분이라는 분이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대표님, 절대로 기장파들하고 떠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한테 배경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만약에 배경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시면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이 힘듭니다. 배경이 안 도와주면 우리 애기들 못 찾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은 실패하신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105분 동안 자문을 받지 않았느냐. 가망하는 25분을 빼고도 안에서 거의 80분 가까이를 작업을 하고 안에 통로까지 전부 확보하고 정리하고 하는 일이 가능했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사람을 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철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한 명도 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불뚝 성격이 있어요. 좋아, 내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한테 나중에 실패했어. 한 명도 못 구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중동은 종편까지 그날 다이빙벨 실패했다고 글을 쓰고 난리를 치는 그날 올라올 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디니까 잠실 보고 있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니 70분 이상 있고 그랬다며. 아니 105분 있었지. 아니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작업하면 이제부터는 그냥 막 구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한 명도 못 구했으니까 실패야. 그냥 올라갔어. 뭔 일이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그런 효과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난 사고가 나면 다이빙벨 들어가면 첫날부터 많은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사람, 이분도 다이빙벨로 구조한 겁니다. 그때. 이종인 알파 잠수 기술공사의 천안함 때 그분도 좌초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와 함께 종국 좌빨 전문가가 되는지 4년 전부터 그래서 함께 가끔 한 번씩 우리 만나서 소주 한잔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인천의 알파 잠수 기술공사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때는 가리비 굽고 먹었어요. 겨울인데 이게 적외선 카메라야 그러면서 미국에서 사왔다면서 적외선 카메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서 서로 돌려봤습니다. 멀리 떨어지는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온도에 민감한 카메라니까. 백령도에서 바다를 향해서 찍었던 TOD 영상, 그게 바로 적외선 카메라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보다가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만약에 불에 닮은 새가 물에 들어갔을 때 온도 변화를 촬영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맞다. 천안함 하부에 2000도, 3000도 있었다며 어뢰가 터져서 재밌겠다 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달고서 넣은 거예요. 오른쪽 하고. 쇠를 다 불에 달구면 몇 도가 됐을까요? 200도나 300도 됐을 겁니다. 아마 불에 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쇠를 달군 다음에 물속에다 팍 집어넣으니까 맨눈으로 보면 아무 변화가 없죠. 맨눈으로 보면.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연기가 좀 나는 정도죠. 근데 그거를 적외선 카메라로 쏘고 하니까 물의 온도가 변화하는 것이 구름꽃이 피는 것처럼 시커멓게 저렇게 변화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른 왼쪽이 천안함입니다. 천안함이 분리되는 순간 저 화면을 보면 어떠한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저 말은 천안함 하부에서는 어떠한 폭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말고 다른 모든 것은 제가 그동안 글을 쓰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칼럼을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알렸지만 이 내용은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에 처음 소개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영화를 하루 만에 영어를 내려버렸습니다. 상영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이 아이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TOD 영상판으로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에서 공개한 TOD 영상인데 그거를 화면을 보정을 했더니 콘트라스트를 변화를 줬더니 천안함을 반토막 낸 녀석의 모습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유일하게 천안함을 반토막 낸 녀석의 모습입니다. 표류가 돼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표류를 거슬러서 지나가고 있는 전물체는 스스로 동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거꾸로 거슬러 갔던 겁니다. 이 천안함의 모습이죠. 자, 다시 세월호입니다. 이 상태로 떠있을 때 제가 두 번째로 쓴 글이 선수를 잡아라. 선수가 떠있을 때 저 선수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닷속에 들어가면서 에어포켓이 생겼단 말이에요. 에어포켓이 생겼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침실, 이 침실마다 전부 에어포켓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선수가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겁니까? 불뚝입니다. 불뚝. 저 뾰족하게 튀어나가잖아요. 선실 자체가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저 위에 구조물이 많습니다. 레이더도 있고. 저것 때문에 입에는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옆으로 들어눕게 된단 말이에요. 물속에 빠져서 옆으로 들어눕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있는 공기에 목 내밀고 버티고 있었던 아이들이 저거 옆으로 넘어지는 순간 공기의 대부분이 날아갔을 겁니다. 천하람처럼 되버린 거죠. 발바닥 밑에 있었던 스피커라든지 이런 팬이라든지 이런 게 옆으로 벽이 되면서 그쪽으로 공기 빠져나가는 겁니다. 공기는 물보다 가벼우니까 그 모든 공간을 다시 해수 바닷물이 채우면서 그때 거의 대부분 사망하게 됐을 겁니다. 저 선수를 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나면 선수를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해군이나 해경이 이거 몰랐을까요? 압니다. 선수를 잡아야 각도가 유지되고 거짓는 걸 압니다. 왜 안 잡았을까요? 그 부분을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에 바지선이죠. 이런 바지선은 안에 공기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바지선을 옆에다가 하나 갖다 붙이고 오른쪽 갖다 붙이고 이 밑에 구멍이 있잖아요. 캡을 집어넣어서 묶어두면 저 선수는 더 안 빠집니다. 이 선수가 뭐 때문에 떠 있습니까? 공기 때문에 떠 있습니다. 공기가 받쳐줄 정도의 선수가 저런 바지선 하나만 갖다 붙이면 떠 있죠. 근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놓쳤습니다. 이쪽으로 캡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도 그랬습니다. 16시간 함수가 떠 있었습니다. 저렇게 버젓이. 그런데 가라앉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배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6시간 떠 있었습니다. 그 16시간 떠 있는 함수를 그대로 둔 채 뱅뱅 돌기만 하고 저 함수를 안에 있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서라도 수색을 하거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떠 있으면 공기 때문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잠수부가 다이버가 저 밑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 어려운 문제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다. 저 안에 나중에 배를 건지고 보니까 사망자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16시간 동안 저기서 공기 찾아서 가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한 겁니까? 처음에 함수가 들어뒀을 때 그 위에 있던 56명이 다 구조될 때 함장이 제일 마지막 구조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마지막입니다. 안에다 확인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 한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터그보트, 목포하는 많은 상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큰 배들을 견인하기 위한 터그보트 예의선들이 많습니다. 아마 터그보트 한 10척은 있을 거예요. 목포에도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이 배가 얼마나 힘이 좋냐면요. 배를 그냥 밀어붙입니다. 마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 세월호 사고 나자마자 목포에서 이 배들이 달려오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지금 8시 50분에 처음으로 배경이 신고가 왔다는 거짓말인 게 밝혀졌습니다. 8시 거짓말. 8시 때부터 이미 이 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배경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8시부터. 그럼 8시에 이 배가 출항했다면 9시쯤에는 현장에 도착한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울어지는 세월호를 이 힘 좋은 배들이 들고 밀어서 처박으면 되잖아요. 수심 얕은 곳으로. 암초가 있든 바위가 있든 섬 쪽으로 갖다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항공모함도 끌고 다닙니다. 이 배들은. 삼함대 같은 경우는 이런 배가 있지 않습니까? 고추함도 있습니다. 한두 척입니까? 6척, 7척, 8척 있을 텐데요. 이런 고추함 2대만 가지고 세월호 선수, 선미를 쫙 몰고 가서 쾅 들이받아 보십시오. 선박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안에 있는 사람 안 다칩니다. 쾅 들이받으면 선수 쪽에 2개가 서로 합쳐지면서 한 덩어리가 될 겁니다.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뼈주가입니까?
군함은 유사시에는 상대편 배를 들이받는 것도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받아버리면 나중에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사람 살리는데. 선수에 하나 들이받고 선미에 하나 들이받으면 배 세척이 서로 끼인 채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해군들 하는 훈련이 매일 물 새는 거 막는 게 해군 하는 일입니다. 포탄 맞고 배 구멍이 터져도 전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 훈련하는 게 해군의 통상적인 훈련이라고요. 그러면 물 새는 거 들어가서 올라타서 물 새는 거 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구조해내면 한 명도 사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척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5월 14일 날 해양경찰청장하고 언딩 사장하고 청해진 회장하고 사장 이 네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 그리고 직무유기의 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고발을 한 목적은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선체에 대한 보존 신청을 하려면 보안 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선체를 보존을 해 진상규명을 하려면 이 선체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뭐 자르겠다, 어쩌겠다, 폭파시키겠다 별소리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이거든요. 선체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은 분명히 기각한다고 검찰이 아니고 기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희생자 가족분들이 낮수준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해서 가족분들이 선체 보존을 하는데 동의를 해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보상들 논리 그런 걸 내면서 집요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설득을 하고 그렇게 오다가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그 문제를 선체 보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어저께 국회에서 말씀하셨던 가족분들이 아침에 이거 강의한다니까 오셔서 듣고 내 가족이 바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제가 확보를 하고 작성을 하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오늘 밤에 그걸 완전 작성을 해서 이상교지를 보내줘서 내일 오전 중으로 선체에 대한 증거보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고발을 하면서 사망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직무유기잖아요. 자기 해역에서 사고가 나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갇혀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사망대 사령관 별 둔다는 인간이 텔레비전으로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을 가라고 2번이나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 캔슬되는 일이 보도가 됩니다. 이건 사망대 사령관의 문제가 아니구나.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을 가라고 했는데도 캔슬하는 인간이 누구냐? 할 수 있는 사람은 2사람이랍니다. 대통령 아니면 탑참모장이랍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캔슬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잘 판단이 안 된다고 해요. 그 해군 참모총장이 그랬을까요? 누군가 이 사고가 길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을 때 왕창 묶어서 고발을 해야 된다 해서 일단 고려를 했습니다. 출동을 했어야 됩니다. 당장. 이런 큰 배뿐만 아니라 고속중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보유한 해군 중에 가장 많은 배, PK, 페트롤 킬러라는 PK. 그 배는 달리기 시작하면요, 45단도 아닙니다. 시속 80km입니다. 1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합니다. 그럼 PK마다 배구대 얼굴 20명씩 타고 전부 다 손망치 하나씩 들고 타보십시오. 유리창 방방이 끼고 방마다 열고 들어가서 배가 10척이 달려가면 20명, 200명의 대원이 들어가면 200명, 300명 왜 내죠? 시간도 충분한데 안 했습니다. 출동 안 했습니다. 상황들 이런 고속 유독 탄탄한 고속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류가 세다 보니까 사무중공업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조류가 세면은 이걸 갖다가 세월호 옆에 대놓고 물을 가득 채우면 바다에 깔아앉을 텐데 그러면 조류를 막을 수 있다. 대단한 아이디어거든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사무중공업도 현대그룹인데 정주영 회장이 서산에 간척하면서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고 조류가 빨라가지고서 가운데가 자꾸 유지되는데 아무리 손을 부어도 자꾸 쓸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저를 한데 딱 갖다 놓고 물고 가지고 막아가지고 옆에다가 쌓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발상의 조간인데 그 방식을 제안한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을 했는데도 헬기로 구조하는 모습이죠. 구조하면 이렇게 하는 줄로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이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인지고. 라이프 자켓을 입은 사람은 그냥 슬라이드 띄워서 물속에 빠뜨리면 됩니다. 라이프 자켓 입었으면 물속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받아보십시오. 호수와 같이 잔잔한데 왜 한 사람 한 사람 좀 부족하냐고요. 저 대원은 내려와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유리창 깨고 여기 있는 애들 그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인력과 저 장비를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살아있는 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에 대한 로직이 없는 겁니다. 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혀 훈련이 안 되는 조직인 겁니다. 제가 세 번째로 쓴 글부터는 사고 원인 분석을 했는데요. 3일째부터. 첫날, 둘째 날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냈었고, 세 번째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7시 20분에 구조 요청이 있었느냐. KBS 속보로 나갔다는 겁니다. 배가 침몰한다는 속보가 7시 20분 또는 7시 30분, 7시 반경에 그 속보가 텔레비 화면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본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7시 10분에 TV뉴스에서 봤는데 그걸 보는 바람에 내가 인천에서 출항해서 제주로 가는 배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뉴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삭제됐습니다. 굿모닝 대한민국 다른 날인데 그 날짜에 프로그램만 삭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댓글들이 쫙 늘어나면서 29분 자막에 무언가 지워져 있는 모습도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7시 31분에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이런 증언도 나왔고, 이분이 내가 배장국집에서 밥을 먹다가 그걸 봤고 친구랑 함께 둘이서 밥을 먹다가 그 뉴스를 분명히 봤고 그 집에서 내가 밥 먹고 나오면서 찍은 영수증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7시 33분 영수증이 바로 들어갔어요. 그 밑에 댓글들이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나도 봤어 하는 게 쫙 나온 거예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양심수 어르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에 가서 설명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식사하는데 한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나도 봤다. 아침에 어르신들이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 전에 봤는데 그거 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7시 30분에는 세월호가 안 넘어졌습니다. 침몰 안 했습니다. 그런데 7시 30분에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뉴스가 떴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사고가 예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정되어 있었던 사고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시 30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전부 국회 안으로 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8시 전부터 해상에 서 있었다는데 배경이나 정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배가 서 있는 걸 봤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항해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 항전 1시간 30분이 중간이 성비입니다. 왜냐?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배가 저녁 6시 반에 출항해서 아침 8시 도착하는 게 정상적인 항해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2시간 반이 늦어서 9시에 출항을 했습니다. 그럼 9시에 출항을 했으면 10시 반에 도착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저렇게 달려갔겠죠. 그런데 아침 8시 반경에 제주에 12시에 도착한다고 선내 방송으로 알림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12시경에 제주에 도착하게 된다고. 그럼 1시간 반이 어떻게 하냐고요. 10시 반에 도착해야 될 배가 12시에 도착한다고 1시간 걸려요. 그럼 생존자들도 배가 1시간 반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시간에 망망대해에 별로 보이는 것도 없고 바다에 있으면 떠 있는지 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그 시간대는 세수하고 샤워하고 물 먹고 식사할 시간이거든요.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1시간 반이 길다.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뭐 했느냐? 그 시간에 이걸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선박사고로 접근해야 될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박사고 관점에서 본다면 그 시간대에 이 배는 더 이상 운항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판단은 이미 항해사는 합니다.
하니까 본사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 배에 도저히 안 되겠다. 강의가 힘들겠다.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합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그래? 그러면 빨리 배 구조해. 그럴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니까 배가 뜨는데 뭐 어떻습니까? 넘어졌어? 아직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곧 넘어질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선장 제끼고 일환사고 하는데 일환사 갖고 와. 선박에 관한 한 안정성에 관한 문제, 짐을 실는 문제, 짐을 얼마나 실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화물을 어느 위치에다가 실었는지, 그 다음에 그 계산이 항해를 할 수 있는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이 모든 것은 1등 항해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일항사만 합니다. 선장은 잘 모릅니다. 선장은 그냥 전체적인 책임만 질 뿐입니다. 그럼 일항사 받고, 그래서 일항사한테 갈 수 있어 없어. 더군다나 선장은 어떤 선장입니까? 아르바이트 선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큰 책임도 못 느끼죠. 대사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럼 1등 항해사한테 갈 수 있어 없어? 가라 그랬을 겁니다. 1시간 반만 더 달리면 제주니까. 만약에 거기서 퍼져버리면 사람들한테 받은 돈 다 물어주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팽곡 강기동에서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배 태워서 제주까지 실어주면 하루 꼬박, 하루 동안 제주 여행 일정에 대한 페널티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이 배의 잘못이니까. 그럼 그 운임에 대한 돈도 어떻죠? 화물은 어떡합니까? 이 배를 견인을 해서 목포에 들어가서 목포에서 화물을 3,000톤을 풀고 그 화물 모두를 전부 하나씩 제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제주로 화물을 보내주는 게 바로 가자마자 바로 보내줬습니까? 안 됩니다.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모릅니다. 예약이 안 된 화물이기 때문에 배 있을 때마다 실어야 되니까. 더구나 이 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을 수 있는 범위에 3배나 더 많은 짐을 실었다 그러죠. 그럼 그 많은 짐들을 바깥에 풀어놓고 다 실어서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돈은 또 얼마입니다. 받은 돈 다 물어주고 새로 운임까지 해줘야 되고 열흘 동안 지체된 거에 페널티까지도 다 물어준다 그러면 적어도 수억의 손실이 생깁니다. 그럼 운항관리팀 차원에서 수억의 손실을 봐야 되는 문제를 감수하고 전부 다 배를 포기하라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주까지 가라고 얘기할 것인지, 가보라고 하는 게 맞다고요. 1시간 반만 더 달리면 제주니까. 그럼 가봐. 또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배가 진짜 자빠지고 있어요. 그때는 운항관리팀이 뒤로 빠져버립니다. 자기들은 뒤로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그때부터 붙는 사람은 누구냐? 보험법률팀이 붙게 됩니다. 이왕 배가 멸실될 수밖에 없으면 이 배를 통해서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받아주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이 배가 가다가 그냥 사고 나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화물을 실은 것이 잘못이 되었고, 이거는 회사의 과실이고 1등 항해사의 과실이고, 이런 과실이 전제가 되었다고 하면 보험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자동차 사고가 마찬가지야. 음주운전하면 보험 안 되잖아요. 건널목에서 사고 나면 보험 안 되죠. 중앙선 치고 나면 보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고가 나도록 해야 보험이 커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랬을 겁니다.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배가 트는 바람에 넘어졌다라는 사고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사고가 처음부터 배가 그곳에 있어도 없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다가 그냥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단순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선장을 제일 먼저 데리고 가서 해경직에서 하룻밤 재우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합의하자. 한 방에 자빠져야 너희 회사도 보험금 제일 많이 타고 너도 제가 제일 가볍고 우리 해경도 8시부터 문제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응하지 못한 해경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해보자고 하기 위해서 선장을 하룻밤 재운 겁니다. 그리고 보험법률팀 입장에서는 8시부터 라이프 자켓을 입고 모든 학생들이 가판 위에 올라와서 뱅뱅뱅 돌아다니는 것이 싫었을 겁니다. 왜?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핸드폰으로 엄마 나 지금 라이프 자켓 입고 바깥에 나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배가 문제가 있는가 봐. 지금 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해보십시오. 학부모들 가만히 있으니까 난리가 나죠. 언론사에 전화하죠. 그러면 이 회사 배가 문제 있다는 게 어디서 홍보가 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호팀 입장에서는 구조가 될 때까지 전부 방안에 없도록 조치하라는 명령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라이프 자켓을 입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은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비행기가 라이프 자켓 입고 돌아다니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배는 라이프 자켓 입었다 하면은 물가로 가야 됩니다. 물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뛰어들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라이프부터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구조될 때까지 전부 다 조용히 있도록 하라는 어떠한 명령 메커니즘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것이 나왔던 거죠.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고는 회사에서는 모르죠.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빨리 뒤집어질 거라고 몰랐을 겁니다. 이 선박에 있는 사람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구조될 때 구조선이 와서 신고가 했으니 구조해서 갈 때까지 계속 있으라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배는 심각하게 기울었던 겁니다. 이건 순수한 사고 관점에서 바라보는 각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볼까요? 어저께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 출항하기 전에 항해사하고 기관사가 선장한테 출항하지 말라고 애걸복걸했답니다. 이상호 기자가 공개한 영상이 나옵니다. 애걸복걸해도 가지 말자고. 청해진 해운대 관계자 증언이 뭔지 압니까? 선장이 출항하기 위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더랍니다. 약을 먹었는지 환각제를 먹었는지 술을 엄청 먹었고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항해사는 가지 말자고 막 애걸복걸하더랍니다. 뭔 일이 있었길래? 예를 들면 우리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는 보험 사기론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플랜이 있어서 배를 어느 지점에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구조가 될 것이라도 또 메커니즘이 존재를 할까요? 아주 골치아픈 사건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한 요소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인물도 있고요. 쭉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8시 52분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거짓말이 드러나버렸습니다. 자기들 공문에도 8시라고 적혀있고 자기들이 보고하는 그 다음에 군항 진도 군청에서 내는 8시 25분 경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8시 10분에 해경이 단원고 교무실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주 해경이 배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학교로 전화했습니다. 아니 제주 해경이 배하고 연락이 안 되면 배운 회사로 전화를 하지 왜 학교로 전화를 왜 합니까? 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8시 10분경에 해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와 제주 해경이 통화한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8시 10분경에는 비상 상황이 있는데 그때 출동을 하고 그때부터 난리 쳤더라면 10시 20분에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전원 다 구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지금 전원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해경 최초 사고 접수했던 8시 58분은 무조건 거짓말이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군산 인근 해역에서 바닥이 어딘가에 닿았다고 하는 흔적에 대한 그런 증언들입니다. 가는데 갑자기 배가 끄적하면서 배가 기울더라. 그 배가 기우는 바람에 캔 맥주가 쓰러져서 굴러간다. 증언.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올라가 봤더니 배가 15도 정도 기울어 있더라. 찌찌찌하는 소리가 났다. 이런 증언들이 군산 앞바다를 지날 즈음에라고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잔잔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에서 무언가 닿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 밑바닥에 뭔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 밑바닥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모든 영상을 제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배 좌현 하부 뒷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드러나봐야 무언가에 닿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배는 복원력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넘어졌다고 하면 딱 가능성 하나뿐입니다. 짐을 너무 많이 실은 채로 달려가다 보니 밑에 쪽이 불안정했고 그 사이에 가는 동안에 기름을 계속 쓰니까 기름이 빠져나가거든요. 기름이 빠져나가는 만큼 더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많은 물을 다 쓸 거 아닙니까? 샤워도 하고 세수하고 또 밥도 짓고 하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아래쪽에서 빠져나가니까 보온성을 상실해서 넘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 상태고 그렇지만 배를 2배, 3배의 화물을 실었다고 해서 쉽게 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가 1000톤 정도 실으면 좋다고 하는 공고사항이거든요. 우리가 1톤 트럭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단지 1톤만 실는 게 아니잖아요. 1톤 트럭에 2.5톤 쓰고 2톤까지도 싣고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박에서도 전통까지 실으라고 한다면 그 전통이라는 것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엄청나게 바다가 세상에 안 좋을 때도 이 배가 안전하려면 그것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2배, 3배를 싣고 다니는 겁니다. 2배, 3배 싣고 다녀도 괜찮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넘어서서 실었다면 더군다나 화물을 쏟습니다. 20톤짜리 트럭이 왔는데 명부상에는 20톤이 아니라 15톤으로 적혀 있어요. 그럼 5톤은 어디 갔느냐? 5톤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부두에 있는 포트에 있는 항만업자하고 이 배에 운항하는 사람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나눠먹게 한답니다. 그게 화물 조작이라는 겁니다. 화물을 톤수를 조작해서 생기는 이익을 서로 나눠가는 구조. 그건 토착화된 항만의 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 더 황당한 경우는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하나가 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트럭이 분명히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이사님이 그 배를 가지고 갔는데 이사님은 실종되고 배는 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물어보니 화물 내역에도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뭔가요? 선장, 일항사 아니면 화물 담당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받고 명부에도 없이 차에다가 실은 겁니다. 그러면 육상의 화물 담당하고 선장 혹은 일항사하고 둘이만 어느 항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계산상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몇 톤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오버됐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우는 순수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실으면 이 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더 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만들어진 사고가 됩니다. 어떤 분이 제보를 해서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6대밖에 없는 최대 초중량 트레일러 중에서 한 대가 그 배에 실려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국 성과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 화물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서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전화가 와서 그 정도의 중량 화물이 들어갔던 겁니다. 어떤 정도로? 50톤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명부를 가지고 확인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선박에 선체에 대한 증거 보존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에 대한 증거 보존도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화물을 조사해봐야 됩니다. 화물을 조사해봤을 때 아무런 텅 빈 컨테이너 안에 무게만 하기 위한 것들이 실려있다고 한다면 쓰레기와 같은 어떤 중고 자재들 어떤 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충분히 그 목적 자체가 다른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를 잡아들이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량에서는 우리가 차량 보건처리가 있다면 그 차를 갖다가 하고 그걸 해서 해먹는 사람들의 범죄인데 선박에서는 그렇게 되냐? 그렇습니다. 저기 태평양 어디 가서 배를 집어넣고 고음으로 세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 이 배가 그렇게 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정상적인 해당 사고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러한 사고를 유발하려고 하면 1등항에서 한 사람만 협조하면 충분히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군산에 지났을 때의 어떤 사고가 있었을 개연성, 어떤 사고인지 모르지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사고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박에 대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을 설득하기가 참 힘든 문제인데요. 진실규명, 진실을 밝혀달라. 진실규명, 이야기는 하지만 진실규명이 첫 번째가 선체에 대한 보전 신청이라는 건데 오늘 아침에 계속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선체 없이 진실규명하면 10%도 기능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선체가 없이 진실규명하면 대남 사고만 존재합니다. 선체를 전부 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화물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다 조사를 해야 그 사고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부대 가족이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바닥의 암초 출구 가능성에 대해서 JTBC에서 방송했는데 저 부분의 색깔이 이상하고 무언가 찍히는 듯한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직접 가서 그 부분을 만져보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는 현재로는 어떠한 암초 출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선체에 대한 증거 보존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드리겠습니다. 통영함이라는 데는 지금 대구 해양조선에서 완성이 된 배예요. 구조를 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모든 것이 실려있는 아주 뛰어난 배입니다. 이 배가 이미 훈련 중까지 마치고 곧 투입만 되면 되는데 이걸 해군 참모총장이
바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공문서에 대우배양조선에 있는 사람과 해군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 3자 간에 합의를 합니다. 3자 간에 합의하는 서류에 세월호를 좌초순방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통용한 구조합의각서에 좌초순방으로 표기됩니다. 그러면 해군참 청해진 및 통영함 좌초선박 구조참가에 관한 합의각서 통보 좌초선박. 해군 참모총장이 사인한 서류에 좌초선박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좌초의 흔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지금 미국은 해군 참모총장이 사인했습니다. 근데 이 서류를 주도하기를 방위사업청에서 했다면 또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방위사업청은 배 사고 난 것이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아무튼 서류에는 좌초선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함대 잠깐 예를 들면 배경은 좌초 발생 보고라고 자기들 상황 보고서에 착실하게 저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고 시간을 오락가락하면서 시간을 9시 45분, 30분, 25분, 30분, 22분 5번, 6번에 걸쳐서 사고 시간조차도 계속 헷갈리면서 발표를 하니까 배경의 경비과장님이 내가 정리해 줄게 하고 기자회견을 자청을 한다. 자청을 해서 시간은 9시 15분이고 내가 좌초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501함을 투입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국방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딱 하면서 이분은 저 지방으로 전출가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정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현재는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해경의 증언은 그것이 알고 있었다 해서 9시 15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국방부 발표는 9시 22분인데 우리는 9시 15분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난 당시의 보도 내용, 취재 내용, 증언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천안함 사고의 사실을 밝힐 때 좌초는 분명한 것 같은데 충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굉장히 표시막혔습니다. 근데 계속 그 중심으로 한 보도를 검색을 하다가 찾은 것이 사고 난 1시간 20분 뒤에 보도된 YTN의 속보입니다. 천안함 충돌 후 침몰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뭔가에 충돌한 뒤에 뭔가에 부딪힌 뒤에 침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자가 인터뷰한 해군 관계자가 누굴까요? 그걸 법정에서도 한번 밝혀보고 싶지만 이 기자를 법정에 나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경 기자. 이분 나와서 그 당시에 당신이 충돌했다고 하는 이 군관계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충돌한 사실이 맞느냐 이거를 지금도 물어보고 싶지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나오면 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적어요. 첫째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사실을 말하면 이분은 잘리거나 전출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 진실을 이야기한 거의 모든 기자들이 지방으로 전출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KBS도 마찬가지고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고 다 예외 없이. 그러면 이분 괜히 불렀다가 이분 전출당하거나 잘리게 된다. 자기 밥줄이 그렇죠. 아니면 이분이 그런 사실 없다. 내가 잘못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법칙이 못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그때 그 당시에 취재한 내용만 제가 확인하는 수준이죠. 이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투데이에서도 군소식통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무언가에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자는 좌초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자는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게 진실이냐면 코끼리 한 마리를 장님이 만졌을 때 코 만진 사람과 다리 만진 사람이 표현이 다른 겁니다. 천안함은 좌초 후 빠져나오다가 충돌로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뉴스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월호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나왔던 뉴스나 초기에 나왔던 증언이나 그 안에 진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회전으로 급선회한 것이 사고 원인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사고를 단순 사고화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계속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급우회전 때문에 넘어갔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 사고를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항해하는 문제라고 하기 위한 조작이거나 아니면 정말 급선회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급선회를 했다면 이 배를 바닷속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 됩니다. 갑판 위에 컨테이너를 묻지 않거든요. 컨테이너를 갑판 위에 묻지 않고 항해하다가 옆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는 뱃사람 없습니다. 바다는 바다 해부가 올라오고 안개가 끼고 그 다음에는 바다의 파도가 올라오면서 소금기들이 갑판위를 적시고 있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구두 신고 걸어다니기도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화물을 넣잖아요. 그럼 배가 조금씩 흔들리면 그때마다 흔들리는데
그러다가 한쪽 기울어지면 쓸리는데 우리가 평평한 거를 물에 띄워놓고 동전 하나만 올려도 기울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배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조금만 이동하면 배를 기울게 하고 기울어짐이 더 땡기고 그러면 쏟아진다는 걸 아는데 그러고 가다가 획 틀었다면 넘어지라 하고 틀게 됩니다. 그런 개연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선장은 그 중요한 맹골수로를 가면서 거기는 맨정신 그러니까 아닌 사람 아니다면은 거기서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겨우 20몇 살밖에 안 되는 항해사한테 맡겨놓고 자기가 거기서 자리를 뜬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장이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뭐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생탕한 플레이 같은 3등 항해사한테 맡겨놓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사고를 내라 하고 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밝혀봐야 되는 얘기죠. 급하게 배를 틀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는 유튜브상에서 하이스피드 턴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라다가 움직이면서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모습을 이 대원들이 즐기고 있죠. 이 정도 보여줍니다. 배는 선박은 버스가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울면 확 풀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선박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돼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다면 사고가 나도록 만들었거나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컨디션으로 짐을 실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룻배에 어른들이 10명이 타서 가만히 서서 흔들면 당연히 넘어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쭈그리 완전한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죠. 무게중심이 낮아져야 되죠.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쓰러지는 겁니다. 고각의 문제. 이 내용들이 전부 제가 사고가 난 3일째 전부 다 제가 썼던 내용들입니다. 라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 1등 항해사가 광고를 얼마나 싫었는데 난 이 사람 나왔고요. 결국 1항사를 찾았습니다. 1항사, 저 중요한 사람 1항사가 어디 가냐. 선장은 하룻밤 있다가 나와서 구속이었는데 1항사가 일주일이 되도록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1등 항해사는 그 배에 있다가 사망했거나 그 배에서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거의 일주일 지나서 열흘 단에서 1항사가 나타났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사람이 그래서 1항사가 잘못된 락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줘야 됩니다. 위에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락싱하는 설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샘플입니다. 상선에서 락싱을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쏟아집니다. 혹시 USB 갖고 계시면 나중에 끝나면 여기다가 내려가야 되니까 싹 그냥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선박의 안정성 문제는 그래비티 모멘트라고 해서 지혜이죠. 참 이명박 정권 이후로부터 참 전문적인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건 뭐 이명박 정권 초기에 과학적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수의학, 전 국민이 수의학을 공부해야 돼요. 과학적 공부했죠. 전문적으로 생각도 안 하네요, 지금. 그때 당시 그 전문적으로 전부 다 주주 깨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대강 하는 바람에 저는 또 환경공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토목공학, 그리고 천안함 때는 조선공학에다가 하고 이제는 조선공학 석사과정입니다. 이 보건성이라는 것은 중력과 부력의 문제입니다. 부력이 중력보다도 작아지는 순간부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력의 중심이 중력의 중심보다 위에 있으면 배는 뒤집어집니다. 이게 보건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화물을 위 높은 곳에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이 배는 개조 공사를 합니다. 120명의 승객을 더 싣겠다고 갑판 위에다가 선실을 늘리는 바람에 갑판 위의 톤수가 230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51cm가 높아집니다.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만큼 배는 더 위험해지죠. 그런데 이런 개조 공사를 해도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한국 상급에서 구조론 경기에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는 조건이 배의 안정성이 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화물을 1450톤 적게 실어야 한다. 그리고 역에 또 5톤 적게 실어야 된다. 평형수에 물은 바닷물은 1000톤 더 많이 넣어야 된다. 저 말이 됩니까? 120명 승객을 더 많이 태워서 돈 벌겠다는 회사가 돈을 들여 개조 작업을 하는데 화물도 줄이고 승객도 줄이라는 게 지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렇게 안 할 줄 알면서 승인해 준 겁니다. 저거는 조선사와
대운회사와 조선사와 선급협회 3자 간의 커넥션입니다. 저런 정보 부수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사람 저런 구속돼야 됩니다. 저런 관행이 있었다면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심지어 한국 선급에 대해서 검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배경이 그 내용까지 정보까지 유출해서 알려줍니다. 참 커넥션도 그죠? 아주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커넥션입니다. 화물이 3배 과적됐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되어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선수 주간 야간인데 이 선수를 저 선수를 바지선을 갖다 놓고 잡아서 유지해야 돼도 모자랄 시기에 어떤 짓을 하지 않을까? 밤에는 이렇습니다. 밤과 낮을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12시간이 지났는데도 비슷하다는 것은 앞으로 12시간이 더 지나도 별로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속 선수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많이 충분히 주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저기는 출입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배가 와서 프라시를 열심히 비추고 있고 대원들이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지는 모르겠지만 저 작업 끝나고 그 다음에 배가 앉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수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잡아야 되는데 그 배에 무슨 작업을 했는지 그 다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를 해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오늘 저 국회에서 이거 밝혀야 됩니다. 이때 이날 무슨 짓을 했는지 구멍을 내서 공기 빼가지고 깔아앉았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럼 그 구멍이 가 있을까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물속에서도 용접하고 빼듯이 갑니다. 기술이 좋아서. 그러나 면밀히 검사하면 나옵니다. 면밀히 검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 배를 해체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입니다. 배경이 25척, 그날 아침 10시, 해군이 8척, 항공기 6대.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모든 보고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텔레비 화면에 500명의 잠수사 어떻게 뜨고 첫날 작업 하나도 안 했습니다. 첫날 어떤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작업하고 구조하고 있는 것처럼 전 국민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오늘 이상훈 기자가 얘기하는데 배경에 총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날 거기서 낮에 하는 걸 보니까 칠판에다가 뭐 적어놓고 모포 신청하고 뭐 어쩌고 그것만 열심히 적었다는 미친 거지. 애들 구조하러 들어가는 거에 총지휘하고 해야 될 사람이 칠판을 놓고 뭘 보고하고 하는 그걸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었어요. 어떤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에 힘이 없는 분은 대통령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밝혔잖아요.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이 지경이 되니까 아랍에미리트가 휙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물러나야죠. 그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묻습니까? 자기 스스로 인정했는데 상황을 축소하고 구조 과정은 안일하게끔 보고서 먹고 사망대도 지금 뭐 했냔 말이에요. 80kg밖에 안 되는데 저 시간에 사망대 사령관이 자기 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이 사고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반드시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배를 가지고 오는데 이 막강한 함선들을 데리고 이 배 달려와가지고 배열을 푹 찌르면은 안 빠집니다. 배 더 이상 안 빠진다고요. 배는 어차피 배 물속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니까 푹 찔러 보십시오. 그대로 압수되기 좀 그대로 배 뚫고 들어갑니다. 넘어지려는데 그대로 뚫고 들어간다고요. 그대로 그대로 같이 끼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줘서 상선들은 일반 선박들은 최저 RPM이 있습니다. 최저 RPM.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를 돌렸을 때도 초저속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부터 돌아가잖아요. 선박은 그렇거든요. 근데 군함은 서서히 돌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군함은 1노트 속력이 가능합니다. 파도가 인원들을 치면 앞에서 조류가 인원도 오면 속력을 인원도로 내서 마치 정지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게 군함입니다. 초저속이 가능합니다.
스크루도 2개나 있고요. 그런 배들이 딱 끼워놓고 그냥 이 배를 가만히 정지할 수도 있고, 조르를 거슬러서, 아니면 수심 낮은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전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게 될 때, 한번 그런 거를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담 오라 그래가지고 해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모든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걸 해야 우리는 서로 이 사건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대들 어디다가 쓰고, 이 많은 사람들 다 우리가 국내에 혈세를 들여서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시켜가지고 키운 저 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투입 안 됐습니다. 정말. 나는 당연히 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간 줄 알았는데 안 갔다는 사실을 사고 난 다음날 알았습니다. 이 무슨 미친 짓이야. 근데 누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해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군이 투입이 됐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순환구조병이가 뭔가 하는 것이 개정이, 이명박 정부 때 개정이 되는 바람에 모든 구조의 책임이 해경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그런 해난 구조에 있어서 즉시적으로 투입했던 해군이 자신들의 권한이 해경 쪽으로 넘어가면서, 자, 너희들이 정보 책임이 됐으니 한번 잘하는가 보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0명이 갇혀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미친 것들인가? 그랬더니 왜 회사가 설치 시작해요? 언딩인지 뭔지? 언제부터 구조 분할의 문제가 민영화됐냐고요. 언제부터? 황당한 거예요. 민영화돼버린 거예요. 이 회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갑니다. 누가 수술을 자? 해경이 수술을 줬습니다. 야, 사고 났다, 빨리 달려가. 길에서 사고 나니까 네 칸차 전화해서 네 칸차 빨리 달려가라고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진 사장은 그 소리 하나도 무조건 내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갑니다. 가는데 청해진 해운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어딘 사장님입니까? 예, 청해진 해운입니다. 사장님하고 우리 계약하겠습니다. 세월호 지금 침몰하니까 그거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습니다. 구두 계약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해경과 해군이 멘붕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원진 사장 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어떻게 하고 서울리자하고 들었죠. 견인하러 갔는데 버스 안에 300명이 들어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자기들은 견인하러 갔대요. 차 사고 나면 레카차도 달려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19에다가 신고를 해서 우리 생명 살려달라고 했는데 레카차를 보낸 겁니다. 이놈의 정권이. 그것도 모자라서 레카차 기사가 그때부터 구조대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화해서 아르바이트 잠수하는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바닷속에 애들 빠져있는데 하루 종일 한 짓이 그거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UDT SSU 출신의 민간 잠수사들이 달려왔는데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작업시간, 투입한 시간이 자기들 수입이 되니까 그랬을까요? 한다합니다. UDT, SSU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SSU 제대 군인이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해냅니다. 실패한 적 없습니다. 세계 최강이랍니다. 10수년째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선체 인양 잠수 수색 구조. 그런 부대를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폭탄 들고 들어가잖아요. 폭탄까지 들고 들어가는 애들이 37m 수심이 무섭겠습니까?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총에 도전했다라고 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의 행태는 진입도 하지 않고 누크니가라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나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렇답니다. 소방관들이 불이 무섭지 않아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무거운 것들도 뚜벅뚜벅 계단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임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호, 군안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이 상태도 저는 다 구조가 가능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 상황이면 10시 상황이거든요. 9시 45분에서 10시 40분이고 이 배는 10시 20분에 옆으로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20분이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선장만 콕 찍어서 구조한 해경, 서장이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해경 간부집에서 하룻밤을 재웁니다. 그리고 하룻밤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해경 간부집 앞에 있는 CCTV를 없애버립니다. 그 시간 동안 CCTV가 가려져 있었는 일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순수한 사고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이 사고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모든 집단의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배경 내부에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원들 내에서도 아는 선원과 모르는 선원이 있습니다. 뭐 조리 사망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배 안에 있다가 순수한 구조만 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있고요.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담 가까이 보더라도 배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딘이 어떤 데 따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딘도 바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못 모르고 또 가라니까 가서 와가지고 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가라니까 가서 뒤집어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정도로 복잡한 사건입니다. 제일 먼저 해경이 브릿지로 가서 구조를 하고 검찰은 해경이 모두 구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이 해군 유티 잠수를 막습니다. 오로지 언딘 한 사람 돈 벌게 해주려고 저짓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언딘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해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거절하고 캔슬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경은 침몰 직후부터 구조 종료 진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날, 사고 난 첫날 300몇십 명 전원 다 구조가 되었다면 이 사건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겠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그 다음날 수학여행 잘했을 겁니다. 배 하나에 물속에 들어가고 끝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길질질 끌어온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 복잡하고 이 시끄럽고 이 엄청난 재앙이 하루 이틀 3일 4일 길어지기를 바라는 누군가 있었다고 밖에 해석 다 합니까? 그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일조한 사람들이 구조 종료됐으니 진입하지 말라고 침몰 직후부터 구조를 막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119 잠수사는 나흘째 척결됐답니다. 당일 오후 12시에 남양주를 출발해서 오후 5시쯤, 첫날 오후 5시쯤 국내에서 구조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119 잠수부대들이 첫날 도착했습니다. 근데 나흘째 척결됐답니다. 말이 무섭습니까? 국방부는 배경이 언딘 위에서 UDT 잠수를 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 VTS 신고 채널을 보면 처음에 이 배가 진도 VTS, 진도 부근에 있는 배가 왜 제주 VTS하고 통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 VTS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나마 진도 VTS와의 교신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 그것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도 편집한 것이 들켰더니 해당 부분 편집했을 뿐 조작이나 보도된 편집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문가 분석이라면은 36곳에서 비정상적인 소리 단절이 발견됐다. 즉, 배경이 공개한 교신 내용이 조작이 됐다. 천안함 때 국방부가 조작 현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기 전에 배경 해체합니다. 배경 구조부 사실상 실패라고 인정해서 도심 끝에 배경을 해체하기로 결정됩니다. 대통령이 배경에 증거인멸하고 명령 내린 겁니다. 너희 부서 없어질 거니 지금 모든 곤란한 거 다 없애버려. 자기의 회사가 없어진다고 배경 소속 부사들 걱정하겠습니까? 저 별로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수뇌부 몇 명 말고는 조직만 맡기지 그 이건 다 그대로 흡수가 되겠죠, 그죠? 왜? 배경이 해양 경비로 바뀌든 연안 경비로 바뀌든 코스트가드로 바뀌든 연안 경비대로 바뀌든 이름만 바뀌지 그 안에 구조 있는 것 거의 다 그대로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조직을 해체합니까?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라는 왜 말밖에 안 됩니까? 국정농사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노회찬 그 있잖아요. 무허가 철수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 그죠? 뭡니까 이게? 사고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해체한다 말만 하면 나가 아니죠. 청와대는 제가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안보사령 사탑이지 아니다고 변명을 합니다. 사고 난 다음날 대통령이 현장에 갑니다. 제가 이날은 MBN에 있었거든요. MBN에서 출연을 해서 전문가 세 사람 초빙을 해서 갔는데 잠수하는 사람 한 사람, 선박 전문가 한 사람,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대담하게 1시간 했는데 20분 지나니까 한 분을 PD가 빼더라고요.
또 20분 지나니까 또 한 분을 빼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1시간 동안 계속 했어요. 저는 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중간에 한 5분 동안 갑자기 화면이 탁 바뀌면서 저 화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5분 내내 두 앵커가 대통령께서 진도가셨습니다. 격려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때 머리 스틱으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끝나고 메이커 왔을 때 제가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때 저기 왜 갑니까? 1분 1초도 아까운 저 시간에 새끼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모들 진정이 애간장이 녹아들고 그럴 텐데 거기 가서 모든 교통 통제하고 모든 공무원들 전부 다 올 스탠바이 해놓고 책임자들 전부 수행하고 있고 브리핑하느라고 시간 다 쏟고 있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오늘 국회에서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과연 대통령이 격려든 뭐든 저렇게 가는 행위가 올바른 건지 국정감사에서 그것도 밝혀야 된다. 로직을 만들어야 된다. 첫날 아예 헬기를 타고 상공에 머물면서 헬기 안에 국방장관 전부 다 장관을 앉혀놓고 바로바로 조치해서 빨리 해군 출동하라고 해. 이렇게 그렇게 했더라면 박수 받는 얘기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책임을 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총리까지 바꾼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김기춘 저 사람이 있는 한 공안통은 공안정부로 계속될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이든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박근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이 사람이라는 얘기고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김기춘은 국정감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언딘이라는 회사는 견인하러 갔는데 버스 안에 300명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거의 언딘 커넥션이 아니라 언딘 게이트까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언딘 사장은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해양구조협회라는 것은 해경이 만든 단체인데요. 뜻은 좋습니다. 해상에서 사건하면 군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경도 나가지만 민간에 있는 자원까지도 끌어당겨서 함께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 그 자체는 좋지만 커넥션입니다. 해양구조협회 사무실은 해경 건물 내부에 있고 해경 출신 간부들이 거기에 입원이 됩니다. 자기들 퇴직 후에 합조리 되는 겁니다. 언딘에도 입사를 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밀어주고 땡기는 구조로 복마전이 있는 겁니다. 민간 잠수사가 언딘 의도적인 구조 지원을 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시신 첫 발견되자 언딘 성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언딘이 발견한 걸로 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김기춘하고 공파는 무슨 관계일까요?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뭘 좋길래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이 사진 한 장으로 김기춘 실장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당신들 무슨 관계길래 지금 비난의 중심에 있고 이 사고를 만드는 당사자 회사가 당신을 지목해서 저렇게 협박을 하느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언딘의 유명 회장의 인맥은 대단한 모양입니다. 출판 기념회 하는데 미국 대사, 주한미 대사가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오랜쯤에 보복의 중심에서가 이 오랜쯤에는 이야기하게 되면 음모론 쪽으로 빠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께서 대부분 언급하는 바람에 자신이 제가 캡처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쌍칠년도 바바리맨 이후로 최고의 지금 중심에서 있는 오렌지맨에 대해서 그 사람 분명히 이상한 것 같아요.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는 증언들이 많은 가운데 이 오렌지 자격복에 마스크를 쓴 이 남성은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배가 가서 어느 지점에서 만납니다. 서로 연락이 돼 있거나 약속이 돼 있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싣고 오는데 맨 앞에 앉아서 중요한 사람처럼 배 타자마자 마치 자기 집 들어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내 집처럼 당당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특수부대에 있는 사람처럼 까만 비닐을 쓰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귀까지 올린 이 남성이 도대체 무슨 일을 입에서 했길래 지금은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의혹이고 누군지가 관심사가 아니라 이 지경이 됐는데 왜 정부와 당국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느냐가 더 큰 의혹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선언이야. 금방 해도 될 수 있을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원들이 그 300명 가까이 되는 어린 목숨을 뒤로 두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는 다 구조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든 약속이든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저 행위는 안 나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다 구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존재해야만 나올 수 있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겁니다. 저건 악마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출항 직전 선원들이 출항 거부하고 애걸복걸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배가 가면 배가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애걸복걸을 왜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뭔가 사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준석 선생을 출발할 때부터 다른 선수도 가지 말자고 애걸복걸했다는 겁니다. 해운 청인생 관계자 3등 항해사 3등 기관사가 위시해서 몇 명이 가지 말자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 출발할 때부터 이준석 선생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거지가 몇 가지 있거든 지금. 나도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원래 뭔가 좀 이 양반이 약을 먹었나? 반닥제를 먹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술을 엄청 마셨거나. 원인이 있었을까요? 배가 오는 지점에 가면 그 진입이 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않고서야 저런 의사가 나타나잖아요. 왜 항해사들이 길어서 가지 말자고 애걸복걸했겠습니까? 우리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아니겠습니까? 선장님 우리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가스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에 있다가 이거 무슨 냄새야? 계란 냄새지. 가스 냄새가. 바다 한가운데 그 맑은 바다 공기 가운데 배 안에서 평소에 맞지 않았던 냄새가 났다면 뭔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안에서 뭐가 터졌던가. 애들이 장난기 섞인 진행하다가 갑자기 가스에 들어가고 가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긴바가 상황인데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뭐 가스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계란 냄새, 그건 밤인데, 우산인데. 계란 냄새라는 게 유황, 설포, 유황냄새가 그 계란 잘 났을 때 탁전이 그 냄새거든요. 이용호, 친한 친구, 한국과학에서 폭발물 전공했고, 이용호 국장, 원파 출신.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성각에 폭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체에 대한 증거인멸 가처분 신청을, 증거 보존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알파장수 이종문 대표가 해군도 철수를 종료했다라고 진행합니다. 해군 소장이 바지선을 철수하라고.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어저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혼문점이 많다. 핸드폰을 꽉 쥐고 있으니까 경직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빼서 핸드폰을 뺀다고 해서 손에 돌적이 많았다라는 진행들이 많았는데 남도 아니고 조선일보도 아니고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5월 12일자로 에어포켓 문제, 다이빙벨까지 그 다음에 거기까지 전부 음모론으로 집중하면서 한겨레 신문에 나와서 제가 1편, 2편, 3편까지 반론을 제기하고 기자들을 거론해서 지금 아주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데 아주 4, 5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 가서 가족분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손가락을 보고 너무 미쳐서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병을 긁었는지 손가락이 다 그냥 망가지고 시퍼렇게 색깔도 그랬지만 손가락이 그냥 완전히 망가졌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익사를 하면 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익사를 하면 질식이가 나죠. 그럼 그 공간 안에 있는 에어포켓 안에 있는 공기에서 산소가 소진하는데 같이 나눠 마시는 만큼 산소가 소진되지만 누군가 사랑하면 부패하잖아요. 부패라는 것 자체가 산소를 쓰거든요. 시신이 부패하면 산소가 급속하게 없어집니다.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고통스럽게 긁을 겁니다. 물에 의해서 익사하면 손이 이렇게 안 됩니다. 왜 핸드폰을 뺐습니까? 마지막 핸드폰 안에 있는 영상을 싹 다 삭제하고 없애려고 모든 학생들의 핸드폰을 다 쓰고 있습니다. 저 나쁜 인간들이. 국가가 제대로 존속한다면 해경을 제껴놓고 해군이 투입돼서 모든 걸 전장 보조하고 하나하나 다 밝혀줘야 됩니다. 그
그래서 선체에 대한 보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지금 준비를 하고 내일 오전에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그 안산에서의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어느 한 어머니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카카오톡에다가 나라야 내 지금 간다 너 보러 간다라고 적어요. 가족들이 놀래서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수면제를 먹고 쓰러지던데 병원에 옮겨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 아빠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분들은 외상후가 아닙니다. 외상중 계속 외상중 죽을 때까지 외상중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날도 가족분들이 몇 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발 좀 견뎌주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견뎌주십시오. 그리 멀지 않아 애기들 만납니다. 우리 스님도 오셨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지구가 46억 년이라는 게 우주가 몇백억 년을 돌아가는 우주인데 우리 인생은 불과 수십 년 살다 가는 인생에 인연을 맺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맺었지만 잠시지만 만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고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뭘 물어볼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 아빠, 언니, 엄마 내가 왜 죽었지? 내가 그때 왜 죽어야 되지? 나는 17년밖에 못 살았는데 왜 라이프 자켓을 입고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왜 자꾸 안에 있어야 되지? 왜 바깥에 사람들이 왔고 해경비가 오는데도 우리 구조하지 않았지? 이 왜 하는 질문에 뭐라고 썼어? 엄마 아빠 모르겠다. 모르겠고 그냥 너 보고 싶어서 그냥 끊고 왔다 그러시라. 그거를 하나하나 밝힐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 고통을 알았지만 그 고통 우리 국민들 모두 똑같이 나눠주고 있어요. 내 새끼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어느 부모님은 생존자의 아버님도 나서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서 미안합니다. 내 새끼가 살아서 미안합니다.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살아있지만 고통스럽다. 살아있는 것도 미안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견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배는 말이죠. 반드시 보존해야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강국이고 해양강국이고 건설강국입니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70m, 80m 파일을 그냥 막습니다. 땅에다가 뺑 들어가면서 박으면은 아우니 펑 트이죠. 싹 다 흙 뜯어내면 엄청나게 큰 면적의 주차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기술이 나요. 세월호 가운데 놓고 뺑 들어가면서 파일 박아버립니다. 물 빼버리면은 덩그러니 배만 남습니다. 그리고 풀로 조사해요. 화물까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 인근에 떠나면 모든 방법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소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배를 다시 띄워야 됩니다. 우리에 띄워서 그대로 상태를 고스란히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배가 넘어지는 메커니즘을 스타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극복하려고 하면. 그리고 어떻게 실었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졌고 그냥 가면은 넘어지지 않는데 급순을 할 때 넘어지는 것까지 다 실험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그 사건이라는 것을 재현을 해야 됩니다. 이놈들이 그 짓을 했다면 그렇게 넘기기 위해서 한 행위까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가 넘어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설비에서 우리가 보완을 해야 이것을 그나마 우리의 떠있는 걸 오래 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배의 모든 관련된 기술도 익혀내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배가 다치길지 에어포켓이 존재하는지 여부 센서 다 달아가지고 다 스타디하고 생명체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우리는 스타디합니다. 공기를 나눠 마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고가 났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바깥으로 살아서 올 수 있으려면 수심 30m, 40m, 50m의 지점에서는 어떻게 구조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모집을 세우고 연습하고 트레이닝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년이 걸리든 해서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다 기록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세월호 박물관을 현장에다 만들고 그 배는 다시 밑바닥에 눕혀서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왜 보존해야 되냐면 아우슈비츠만 보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것은 2차 대전 때 나치가 한 그 잔악한 행위. 한 인간과 한 국가가 잔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우슈비츠가 존재한다면 이 세월호는 한국과 무능하기 짝이 없고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악랄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선량한 국민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타이타닉호에서 2,000명 가까이 사망했지만 그 배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수창성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도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안타까운 거죠. 인간의 힘의 한계가 그것뿐이니까 쓰나미가 와서 휩쓸고 가서 수백만 명이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삶이죠. 생이고 지구에서 사는 동안 감수해야 되는 일이니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뭡니까? 저놈 다 살릴 수 있는 것을 멍청하게 바라보고 죽인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 그냥 넘어가니까 천만에 연구 보존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은 것을 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 세계 해난 연구 사상 이것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를 하면 모든 해양, 해난, 조선과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메카가 될 겁니다. 메카. 여기 와서 세월호를 봐야 교훈을 얻고 그 많은 생생한 자료들을 옛날 전쟁 났을 때 일본의 그 실사들이라는 장목한 무대가 인체로 생체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잔혹한 이 사태를 가지고도 겪고도 이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얻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월호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 규명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보존의 문제 그리고 이 가족들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국가는 계속 돈의 논리로 보상금의 논리로 해서 정책에 한을 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90%가 모두가 거기에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 가족, 내 가족분이 선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소송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잘못했잖아요. 자, 천안함대 보십시오. 국방부의 말을 100% 그대로 인용한다고 치더라도 경계를 쓰다가 경계에 실패해서 죽었다면서요. 그러면 실패한 군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면 3천만 원 보상으로 끝나는 거지만 뭐 저기 와서 한 타고 갔다면서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 받는 보상금 치고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좀 더 영웅처럼 보여주잖아요. 좋습니다. 그걸 다시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십시오. 국민성금 400원 모아서 1인당 5억씩 줬습니다. 1인당. 국가는 준 돈은 또 많겠죠. 경계를 쓰던 실패한 군인이 그만큼의 보상을 받았다면 이 학생들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창한 미래가 남아있는 젊은 어린아이들이 국가가 구조할 수 있는데 구조할 책임을 가진 국가가 구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마실로 사망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송을 하면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 세월호의 진실 규명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찾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 세월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천안함으로 해서 선박에 대한 소송을 지금도 4년째를 하고 있지만 제가 선박에 항해를 전공을 했고 해군 장비로 근무를 했고 해운회사에서 근무했고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일을 했고 내 기술이 미처만하고 부족하지만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데에 그나마는 모든 생을 다 바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기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 하늘나라 아이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마음을 좀 가다듬고 모든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하니까 그래주시면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마치겠습니다.